또 중요한 얘기 잠깐 할 건데, 요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재미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재미로. 여러분들 이제 문법 공부할 때 좀 어려운 거 알아요.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장, 글의 법칙성을 따져주는 거니까. 근데 이 법칙성 같은 경우는요,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관점들이 좀 충돌하기도 마련이에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이 주장과 이 주장이 대립하기도 해요. 난 이렇게 정리할 거야, A라고. 아닌데, 이거는 A 다시인데, 아주 미묘한 차이 갖다가 대립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A와 B는 큰 대립이기도 하지만. 근데 A라고 하는 것도, 난 A라고 볼 거야. 이건 A 다시인 것 같은데요? 라고. 아주 미묘한 주장이 어디에 반영이 돼요? 이 사람이 이기면, 1번 사람이 이기면, 2번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이기면, 여러분들의 이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이 돼요. 그게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대립해서 싸우는 부분이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거는 큰 학문이라는 거잖아요. 서로 어떤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이론화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의 주장보다 더 그럴듯하게 또는 근거도 더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럼 그러다가 요 2번 사람은 당하고만 있을까? 아니야. 이 주장에 맞는 근거를 더 찾아서 상대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면 다시 이 사람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다음 개정되는 교과서에는 이 사람의 이론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요. 대학에서 열심히 교수님들이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아니야, 이건 이렇다라고 싸우는 부분들이 교과서에 반영이 돼서 개정 교과서로 다시금 만들어져요.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015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한 2년 전, 그러니까 이전에 3년 전 졸업하셨던 선배는 2009 개정, 그리고 그전에는 2007 개정,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고 이거는 2025년도에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배울 리는 없겠죠? 2025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문법할 때 꼭 좀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는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성향을 봐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선생님들은 서로 같은 문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옛날 문법 배우신 분들 있고요. 최근의 문법을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교과서로 치면. 그러면 옛날 문법 배운 사람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나? 아니에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예를 들면 선생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글 맞춤법 지금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어 얘기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 없는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머니는요. 읍니다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세요. 뭐뭐의 읍니다라고. 옛날에 이게 맞는 거였어. 옛날에는 이렇게 배워서. 근데 우리는 이거 얘기하면 선생님 틀렸어요. 뭐뭐 했습니다가 맞는 표현인데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읍니다는? 아니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평생을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쵸? 그럼 이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아 다르구나라는 거 우리는 인정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 선생님들이 최근의 문법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원래는 기본 원칙이지. 사실은 최근의 문법적 변화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요건 좀 비판할 만해.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옛날 선생님들은 그냥 옛날 문법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히 다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시험 출제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문법 배웠었던 사람들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이렇지만 옛날 건 이래라고 폭넓게 좀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들 특히 또 문학에선 해석이 달라지는 거 문법에서도 그런 문법적 쓰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염두에 두면서 좀 폭넓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대학 문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옛날 문법 하셨던 분들은 이거 동화라고 해서 우리 의문의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그리고 동화까지 5가지 현상으로 나누는 게 비교적 옛날 문법이고 현대에는 지금 최근의 문법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4개 정도로 나누는 게 최근에 좀 문법적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좀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뒤에 가서 그 합용명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두장군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 학교에서 설명했나요? 합용명서? 이 내용 학교에서 들으신 분, 합용명서라는 개념. 이런 글자는 합용명사야. 건영이. 그럼 요거는 어두장군이야 라고 이렇게 100% 일치시켜 버렸어요. 학교 선생님이. 혹시 연경이 준서도 했고. 요 합용명사는 어두장군이야 라고 했니? 아니면 혹시 얘를 분리했니? 기억 안 나? 다르다고 한 것 같아. 준서 선생님은 다르다고 했대요. 혹시 거기까진 몰라? 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합용명사 더 큰 개념이라고 다인님의 선생님은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케이. 요거를 요 이전에 여러분들 개정교육과정 이전에 요 때는요 2개를 똑같이 봤어요. 그냥 합용명사는 어둔 장군이야 라고. 근데 2015가 오면서 최근에는 요거 서로 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의 문법적 경향이에요. 트렌드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낼까? 물론 낼 수도 있어. 요 합용명사 어둔 장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따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한번 또 정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2장 갑시다. 자, 요 2장은 해석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학에서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한이 움직임으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누구의 꽃이 좋고 누구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나무의 꽃이 좋고요. 나무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얘가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하니까 내가 요 내가라는 건 IM이 아니지. IM이 아니고 리버라는 의미겠죠. 강, 천, 하천 이루어져 바다로 흘러갑니다. 라는 거. 바다에라는 게 이건 장소의 느낌이 있죠. 그럼 부사격 조사 맞겠네.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위에 가서 먼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까지 해석을 적어주시고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은 그렇게 뭐 긴 내용은 아니니까 해석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때 뿔휘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문법적 개념. 뿔이라고 해서 이로 끝나죠. 이로 끝나는 이로 종결된 뒤에는 주격조사 가를 써준다 안 써준다. 주격조사 우리 표현을 안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주격조사가 지금 생략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요 뿌리가라고 하는 요 부분은 주격조사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깊은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소리대로 이어 적기 한 거죠. 이어 적기라고 분명하게 제가 강조했어요. 나중에 이어 쓰기라고 하면 큰일 나서 그래요. 이어 적기랑 이미 먼저 얘기할게요. 이어 쓰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 나무는 자, 요때 나무는요. 남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무는 이라는 조사는 요 밑에 니은이라고 처리한다면 남은 거는 이게 남았죠. 이게 나무래요.
근데 이 나무의 모습은요, 이렇게도 써요. 남극, 남기, 남간. 자, 한번 사전을 이용해서 잠깐만 도움을 받아봅시다. 중세국어의 사전을 잠깐 보면요, 나무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나무라고도 나오기도 했죠. 그렇죠? 나목은 남극, 여기 용가는 용비어천가를 얘기해요. 용비어천가의 용가라는 단어예요. 용비어천가 2장에서는 남극의 형태로 나오는데 같은 용비어천가인데 89장에서는 나모라고 쓰여요. 이건 무슨 말이야? 같은 용비어천가인데. 이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은 이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체언인데 이 체언이 곡용해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옛날 체언은요, 중세국어의 체언은요, 형태가 좀 변화하는 느낌들이 몇몇 단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체언이 변화하는 특징이 좀 보여요. 근데 이 설명은 아마 학교에서 안 한 경우도 많아요. 한 학교, 혹시 한 선생님, 이 나무의 형태가 바뀌어 라고 설명하신 학교, 하신 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나?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 4반 했어? 4반은 했구나. 그러면 해야지. 이 형태가 나무라고 하는 이 체온의 형태가 변화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곡용체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곡용체온. 곡용은 형태가 변화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끊었어요. 이제 끝. 자, 바람에라고 요 애가 지금 요렇게 쓰였네요. 여기서도 뭐가 보여요? 모음 조화가 보이죠? 오케이, 모음 조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대상이죠. 그 대상이니까 부사격 주사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내가 요 나무가 아니, 위이다 라는 단어. 이거는 움직이다 라는 의미의 옛 언어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라졌죠. 현재는 소멸된 그런 단어예요. 자, 밑에 일세 요 문이 리을세라는 부분이 임으로라고 연결어미의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느낌의 연결어미죠?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아니 움직임으로라고 하는 종속적 연결어미 밀세. 자, 꽃이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했죠. 요 꽃은요. 된소리는 아직은 없었는데 받침을 보니까 지읒 받침이 쓰였죠. 자, 지읒 받침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종성 자리에 부용 초성을 다시 쓸 수 있어요 라는 건 맞죠. 근데 팔종성법이 쓰였다라고 하면 되나? 그건 안 돼요. 팔종성법은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지읒이 쓰인 것 같으니까. 또 팔종성법은 이미 요 융별첨가는 테스트 버전이다 보니까 요 종성부용 초성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팔종성법은 아직 안 쓰였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꽃 교코라는 거는 요 코는 의문이 축약된 거죠. 히읗 플러스 기역. 그리고 요 디귿 소리가 지읒 소리로 아직 안 난 거 보니까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정도. 여기까지. 자, 여기 있는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열다, 이게 열다는 건 뭔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죠. 열매가 열리는 느낌을 우리가 열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이라고 하는 접사를 더해준 거예요. 자, 이거 어미 활용 아닙니다. 접사가 결합이 돼서 열음일 텐데 이 표기를 여름이라고 표기를 한 거겠죠. 자, 얘는 명사로 거기에 열리는 물건,
나무에 열리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로 지금의 의미 열매가 된 거죠. 그러면은 자 이때 음은 무슨 접사가 돼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접사가 되는 거죠. 어미 활용 우리가 아니고 접사의 개념이에요. 중세국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간, 어미 정리했었고 접사의 개념 정리했었고 품사, 조사 특히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들이 중세국어 하기 전에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 부분 저랑 이제 수업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 우리 누가 있냐. 쭉 저기 민준이랑 서영이 그 친구들은 혹시나 그 앞부분 설명이 필요하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녹화한 자료라도 먼저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이 개념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열다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혹은 어근에다가 요 명사파생 접사를 결합시켜서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썸머의 느낌 전혀 아니죠. 썸머가 아니라 명사로서 열매를 의미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하다라는 단어. 하다와 하다는 서로 차이가 많다. 이 하다는 many의 뜻이고 이 하다는 뭔가 하는 do의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접사하다일 수도 있고 동사하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다는 지금 쓰여요, 안 쓰여요? 이렇게 쓰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도 소멸한 단어이기도 해요. 현대국어에서는 소멸한 단어죠. 선생님 지금 하다에 아니 요게 하다죠.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그렇죠? 요게 계승되고 있는 느낌이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의미를 보니까 그럼 이 나무는 바람에 안 움직이고 꽃 좋고 열매 많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아까 2장 같은 경우는 문학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 문학성이 높은 부분이 비유가 쓰여서 그래요. 자, 이 나무는 우리 나라를 의미하겠죠. 이 나라가 뿌리가 깊다, 근본이 튼실하다. 그래서 근본을 어디서 찾았어요? 태조 이성계부터 찾지 않고 그 앞에 아주 시조로부터 찾았죠. 고성이 동봉하다라는 개념으로 이 근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거죠. 근본이 우리는 나라가 있으니까 바람에 안 움직인데 이때 바람은 실현이 되겠죠. 또는 외적 침입이 되겠죠. 그런 거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실현을 버텨낼 거야. 혹은 시련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나무의 꽃도 좋게 열릴 거고 필 거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우리가 맺죠. 그 열매도 많이 맺을 거야.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성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순 우리말이 많이 쓰였어요. 한자어가 하나도 안 쓰였죠. 그래서 문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만 유독 그래요. 다른 장은 한자가 엄청 쓰여요. 또 중국의 고사 인용 엄청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장만 우린 따로 띄어서 문학 시간에 많이 배우죠. 자, 이제 밑에 부분 갑시다. 이거 해석부터 할게요. 샘이 깊은 물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때 물은 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보면 돼요. 나라의 문화유산은 아주 깊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강을 이루어서 넓은 바다로 이어져 나갈 거야. 우리 문화유산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나라를 송축하는 나라에 대한 복을 기원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은 있지만 문학성이 그렇다고 요 2장만큼은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 얘기 2장에 대한 얘기했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문법적 얘기만 하고 종결할게요. 그리고 요 수업 끝나고 나면은 제가 파일로 문제 드릴 테니까 물론 이제 출력하면 좋지만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만 보고 풀어도 되거든요. 그 화면만 봐서 풀어도 되는 개념으로서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문제 풀고 답안 이렇게 제출하는 링크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답안까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토요일 날 수업 전까지. 토요일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할 거니까 학원에 오셔갖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 좀 할게요. 자, 여기도 봅시다. 세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세미. 요 이는 주격조사 이를 얘기하겠죠. 앞에 자음이 쓰였으니까 자음 뒤에 주격조사 이가 온전히 쓰였네요.
깊은은 해석했고요. 자, 물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은이라고 끊어주시고요. 자, 요 물에 대해서 하나의 또 개념. 현대 국어는 이 물이라는 단어를 물이라고 쓰죠. 어떤 모음이 어떤 모음으로 바뀌었어요?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비교하면 으 소리가 우 소리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거 원순 모음화라는 개념인데 잠깐만 우리 모음 체계표를 하나만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현대국어의 모음 체계표예요. 키, 위, 제, 외, 해, 금, 붕, 조, 아.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여기는 전설, 레전드, 전설모음. 여기는 후설, 모음. 우가, 으가 우로 갔죠. 자, 무슨 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고모음은 그대로 유지되고 후설 모음도 그대로 유지되죠. 평순 모음만 원순 모음으로 바뀐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모음화? 원순 모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순 모음화는 으였던 소리가 우로 바뀌는 현상. 이 원순 모음화 현상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근대 국어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던가 용비어천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원순모음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여기는 아직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마아래라는 거는 가뭄에 가물다라는 단어. 가물다라는 단어 알죠? 물이 가물다. 물이 증발해서 이제 사라지다. 그걸 우리가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물다, 가뭄이라고 우리가 그 가물다의 어원을 가지고 가뭄이라고 가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비가 안 와갖고 바짝바짝 마르는 걸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모음 조화도 맞춰줬네요. 그렇죠? 가뭄에 아니 그칠세 그치다 그칠세 이렇게 끊어서 또 어미 리을세가 보이죠? 그칠세라고 그침으로 아니 그침으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라는 거 똑같이 보고요. 하나 더. 자, 내희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자, 아까 체언에서 요 체언 부분에서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대국어랑 좀 비교하면. 두 번째 특징이 체언에서 히읗 종성 체언이 있어요. 이렇게 체언에서의 두 번째 특징. 종성에서 우리 끝자리에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 명사 혹시 이런 거 한번 찾아볼래요?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 있나? 히읗, 히읗, 히자로 끝나는 단어는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 용언 말고요. 동사 말고요. 동사의 어간에서는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 많거든요. 뭐 나타도 히읗으로 끝났죠. 빨갛다도 히읗으로 끝났죠. 그렇죠? 근데 체언에서 명사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글자. 이 글자밖에 없어요.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는 현대국어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히읗은 인위적으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히읗을 우리가 받침 히읗으로 이렇게 쓰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요.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아요.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달도 이렇게 히읗 받침 소리가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살. 아, 미안해. 하늘에 있는 달 아니에요. 돌, 돌, 돌. 네. 내가 할 때 요 네. 지금 여기서의 네. 그래서 요 히읗 소리는요. 원래 받침 소리의 종성 소리에 있는 소리고요. 얘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조사랑 만날 때 이럴 때 뿅뿅 하고 튀어나와요. 혹은 합성될 때. 이럴 때 히읗의 존재감을 뿜뿜해요.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그 예시를 하나 보면은 요 살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 살과 고기를 더하면 밑에 채팅창 이용해서 써봅시다. 무슨 고기가 되지? 표준어에서?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써야 되지? 살고기 이렇게 쓰나? 아닐 거예요. 이거 흔적 남아있죠? 오케이, 준서, 영경이 보아. 오케이, 맞아. 살, 코, 기.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 이 키읔은 왜 나타난 거야? 그래, 여기에 히읗 소리와 기역 소리가 합쳐져 있다. 여기에 히읗 소리가 있었다라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해는 되죠? 히읗 종성체요.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사전 보면 된다고 했죠? 살. 여기 있네. 그쵸. 이렇게 어, 살에 히읗 받침이 들어가 있죠. 히읗 종성 체언이다라는 거. 중세국어에서. 자, 내가 그러면 얘는 내, 이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음 뒤에 이가 온전한 주격조사로. 그럼 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은 정리가 된 거예요. 한자어도 없고요. 비유도 쓰여서 상당히 문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읽고 나니까 서로 여기서 이제 그 어미들도 비슷하죠. 그럼 이거 문학에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뭔가 대응되는 느낌의 구조를, 문학에서 뭐라고 하죠? 대응되는 느낌의 구조? 뭐가 뭐에 뭐뭐해서 어떻다. 뭐가 뭐뭐에 뭐뭐해서 어떻다. 대꾸까지 쓰였네요. 그쵸? 대조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꾸법. 얼마나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비유도 많이 쓰였고 순우리말도 쓰였고 이렇게 대꾸법도 쓰여서 문학적 가치는 요 2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문학에서도. 그리고 문법에서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줘야 되고, 특히 팔종성법이 여기는 쓰이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팔종성법이 쓰이지 않죠. 상당히 많네요. 공부할 게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이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복습하셔야지만 자기 있게 됩니다. 하나 더 이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까지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어서 얘기하는 거는 요 창제에 대한 요 앞부분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병서라는 내용. 앞에서 우리가 병서 얘기가 나란히 쓰기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란히 쓰기. 병서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표기법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한글을 표기할 때도 창제의 원리,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에서 요 나란히 쓰는 방법이 있고요. 나란히 쓰는 거와 좀 대비되게 연서법이 있어요. 이 연서는요, 이어쓰기예요. 자, 이어쓰기라고 분명히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헷갈려서 그래요. 이어적기랑. 이어적기를 한문으로는 연철이라고 하거든요. 이어적기와 대비되는 거는 분철이라고 얘기돼요. 끊어적기. 이어적기는 예시를 보면 나란 말씀이 이렇게 밑에 있는 받침소리를 올려서 소리 난 대로 쓰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분철은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근데 요 이어쓰기는 요거는 이제 문장 성분에서 문장을 쓸 때 그렇게 적는 느낌이라면, 이어쓰는 건 한 글자를 쓸 때 한 글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병설을 얘기하면요, 나란히 쓴다라는 개념과 이어 쓴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옛날에는 세로 쓰기가 되죠.
자, 이 세로에 대항해서 나란히 가는 거는요. 글자가 이렇게 쓰여야 나란히 쓰기예요. 자, 세로 쓰기에서 이어 쓰는 거는요. 이렇게 쓰여야 이어 쓴 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흔히 순경음 비읍. 얘가 한 글자가 아니에요. 순경음 비읍은요. 비읍에다가 이응을 이어 쓴 연서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글자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죠. 이어쓰기가 적용된 거예요. 연서법이 적용된 거예요. 병서법은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로 나뉩니다.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된소리라고 표현하는 쌍기역, 쌍지읒을 우리는 각자 병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중세국어에서 된소리 표기가 아니에요. 볼까? 나란 말씀이 사마띠아라 문자와로 근데 문자죠. 된소리 소리가 안 나죠. 근데 거기는 문자라고 쓰였을 거예요. 된소리가 아니에요. 문자예요, 원래. 그래서 이 각자 병서는 주로 한자음 표현할 때 많이 써요. 주로 한자음. 아닌 경우도 있죠. 주로 각자 병서는 한자음 표현할 때 쓰고요. 합용 병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읍, 디귿 혹은 비읍, 시옷, 디귿 이런 느낌으로. 이때 앞에 비읍 소리가 있는 애랑 혹은 시옷, 디귿 이런 시옷 계열 혹은 비읍, 시옷 계열. 자, 이런 소리들은요. 이 합용병서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읍, 디귿을 우리는 붙듯 해갖고 또는 쌀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비읍 소리를 음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음가가 있다. 그래서 초성에 두 가지 소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소리의 개념에서는 얘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고 표기의 개념에서는 합용명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개념이 다른 범주에 속해요. 표기에 합용명서가 있는 거고요. 어두자음군은요. 소리 현상의 어두자음군의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을 연결하지 말아요. 그냥 다른 개념이구나. 달리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요 시옷이 이게 된소리 표기예요. 된소리 시옷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할 따름이니라 요 따름. 우리 마지막에 이거 따름이니라 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시옷이 된소리를 나타내주는 시옷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는 어두자음군인가? 아니에요. 스 발음 얘기 아니에요. 스뜻 이렇게 안 하니까. 근데 붙뜻은 붙뜻 해야 돼요. 이건 어두자음군이라서. 이해됐죠? 요 표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표기법, 소리법 서로 개념을 나눠줘야지 좀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고 적어도 저기 4반 혹은 다인인에 반해서는 그렇게 설명한 거니까 합용명사 개념 그리고 어두자음 개념은 서로 연결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분리해서 보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합용명사, 각자병사 혹은 이어쓰기 이 개념들이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중세국어 할 때. 병서는 나란히 쓰기다. 연철 이어쓰기, 분철 끊어적기다. 서로 다른 개념이고요. 이런 개념들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글을 읽어 나가면서 다시 중세국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종합 세트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아마 이거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한테 요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 중세국어 확인 문제 요 하나 드릴 거거든요. 요거를 파일을 지금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출력하실 분은 출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로 그냥 보시고 답만 적어서 제출 한번 해주세요. 답안 제출하는 링크까지 보내주실게요. 이거는 토요일 날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원래 10시까지 수업인데 좀 일찍 끝낸 이유가 이거 문제 풀어보라는 이유에서 좀 일찍 끝낼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다 풀기에는 좀 많아요. 이게 33문제 정도 되니까 일단 지금부터 풀어보시고, 그리고 안 배운 부분들도 좀 나와요. 안 배운 부분, 안 배운 지문들도 좀 나오지만 그런 지문들은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지문으로서 우리가 배운 개념을 여기서 찾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토요일 날 이어서 설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질문 있으신 분?